사람들은 말하더군요. 5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는 환상의 나이라고. 위로는 기댈 수 있고 아래로는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딱 좋은 나이 차.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그를 더 듬직하게, 때로는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준다고요. 남편 민주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아이처럼 휘어지는 눈꼬리, 서툰 솜씨로 끓여주던 미역국, 제 손이 차갑다며 늘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따뜻함을 사랑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제게 쏟아지는 햇살 같았고 결혼 후에도 그 햇살은 제 삶의 곳곳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사내 연애가 안 되는 보수적인 회사라 결혼과 동시에 저는 회사를 퇴사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감히 자부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휴대폰은 늘 화면이 바닥으로 향해 있었고 퇴근 후 그의 셔츠에서는 제가 쓰지 않는 섬유유연제 향기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늘어났죠. 여보, 오늘은 일찍 와서 같이 저녁 먹을까? 새로 배운 요리가 있어서. 아, 미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먼저 먹어.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애써 눌렀습니다. 나보다 5살이나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잖아. 힘들어서 그럴 거야.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리석었죠. 그건 배려가 아니라 외면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제 비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우리의 4번째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근사한 저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9시, 10시, 11시를 가리켜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들어온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아, 오늘이었네. 미안해, 팀장님이 갑자기 잡는 바람에. 그의 목소리는 무뎠고 눈동자는 저를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넥타이 아래 하얀 셔츠 깃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붉은 자국.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고생했어. 씻고 자. 화났어? 정말 미안해, 다음엔 빨리 올게. 괜찮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어버린 음식을 정리하며 동시에 식어버린 제 마음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제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굳이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한 평온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면서도 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부서의 직장 동료 유라 씨였습니다. 싹싹하고 일 잘한다며 제가 다 칭찬했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풋풋한 신입사원. 문득 오래전 대화 하나가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오늘 신입사원이 인사하러 왔는데 정말 예의 바르더라. 유라 씨라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 아, 그래? 그런가? 그때 그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한 편이 저질 드라마 같았습니다. 제 흉을 보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비웃고 둘만의 미래를 약속하는 시시덕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여자로 안 느껴져. 그냥 룸메이트 같아. 언니가 해준 음식은 맛없어. 내가 해준 게 더 맛있지? 빨리 정리하고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제가 지켜온 수년간의 사랑과 헌신을 단숨에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밤새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고 배신감보다 더 지독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제 손으로 제 눈을 가렸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젯밤에 왜 그렇게 늦었어?
많이 취했던데. 팀장님이 너무 붙잡으셔서. 미안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상대로 울고불고 매달리는 진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구해낼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그때부터 재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냉정한 외과 수술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결혼 후 퇴직했던 제 경력, 현재 우리의 재정 상태, 그리고 앞으로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할 현실을 차근차근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그의 외도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 과정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그를 마주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와 함께 증거 자료들이 담긴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그냥 도장만 찍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늘 제 앞에서 어른인 척, 모든 걸 책임지는 척하던 그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용서? 내가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는데? 유라랑은 다 정리할게. 정말이야.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6개월 동안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가 실수야. 함께 여행 계획 세운 것도 실수고, 나 몰래 반지 본 것도 실수야. 그걸 어떻게.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난 당신한테 용서를 구걸하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라고. 그는 제 단호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울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조금만 빌면 마음 약한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여자는 없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한 낯선 여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이혼은 제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것이 제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속 시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텅 비어버린 폐허와 같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제 삶의 터전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저는 위자료와 제 몫의 재산을 합쳐 낡지만 가능성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두고 무슨 생각이냐고. 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이 절실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닌 제 손으로 채워갈 미래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텅 빈 공간을 쓸고 닦으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달고 낡은 바닥을 교체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땀 흘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텅 비었던 공간이 제 손길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보며 무너졌던 제 마음도 아주 조금씩 일으켜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와서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굽는 공간.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온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텅 빈 공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날들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인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내고 갱년기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 공허함을요. 그녀는 흙을 만지며 아이처럼 웃었고 서툰 솜씨로 만든 컵을 보물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기쁨을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딘가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하나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빚고 향을 고르고 색을 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방은 더 이상 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얼마 전 공방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민준을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는 제 기억보다 훨씬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유라 씨가 앉아 있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예전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말 없이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이 뭔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유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에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관계의 끝은 이토록 닮아가는 것일까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흐릿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페를 지나 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흙냄새와 은은한 라벤더 향이 저를 맞았습니다. 창가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삐뚤빼뚤한 화분들이 햇볕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작은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이 없어서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였는데 한때 그를 주연으로 착각하고 나는 기꺼이 조연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단역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그가 퇴장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공방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이 평온함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이야기를요.